네이비씨 승리의 기술 챕터 1 극한의 오너십으로 무장하라. 대기를 가득 메운 포연 위로 아침 햇살이 뿌옇게 내리쬐었다. 불붙은 타이어 더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미군 장갑차와 험비가 일으키는 먼지구름, 기관단총에 맞아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 등이 뒤섞여 연기가 자욱했다. 우리는 험비를 타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자 도로 한가운데에 놓인 미군 에이브럼스 탱크가 눈에 띄었다. 육중한 포신이 근적거리의 건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붉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미군이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구조용 연막탄이었다. 마음이 바빠졌다. 라마디에서 내가 맡은 첫 작전은 혼돈 그 자체였다. 시야를 가리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 말고도 운유적 표현에 전운이 가득했다. 게다가 혼란, 부정확한 정보, 의사소통 마비 등으로 라마디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작전을 위해 우리는 네이비실 대원을 넷으로 나눠 도시 곳곳에 배치했다. 저격 감시팀 2개조가 육군과 이라크군에서 파견된 병사들과 함께 배치됐다. 다른 팀 하나는 미 육군 전투 자문관이 동행한 이라크군과 함께 건물 하나씩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부대의 주임 상사, 육군 중대장과 함께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미군과 아군인 이라크군을 합쳐 모두 300여 장명이 라마디 동부 말랍 구역에서 펼쳐진 치열한 전투에 투입됐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즈라고 부르는 방군이 쫙 깔려있는 장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무즈는 방군 전사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아랍어 단어 무자헤딘,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라는 뜻의 약칭이다. 이들은 무자비한 이슬람 방군으로 교활하고 잔인하며 몹시 위험했다. 말랍 구역은 몇 년간 이들에게 장악돼 있었다. 이제 미군이 이 상황을 바꾸려는 참이었다. 작전은 동트기 전에 시작됐다. 해가 지평선 높이 떴을 때까지도 총격전은 계속되었다. 미국 지상군과 공군이 사용하는 무선통신을 통해 보고와 지시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라크군과 미군의 사상자 보고와 함께 적 사살 건수 보고가 이어졌다. 미군과 이라크군은 인접지역 상황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 미군 해병대 앵글리코 팀은 적진의 폭격을 요청하기 위해 공중에 떠있는 폭격기에 연락을 취했다. 작전 개시 두어 시간 만에 네이비실의 저격 감시팀은 적의 반격을 맞아 치열한 교전을 펼치고 있었다. 건물 정리를 맡은 지상팀도 적들의 거센 저항에 고전 중이었다. 10여 명의 적군은 러시아제 기관총과 로켓포, 소총을 난사했다. 이라크군과 동행한 미군 자문관이 무선으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하며 기동타격대 지원을 요청했다.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한 험비 넉 대와 10여 명의 미군 병사로 구성된 기동타격대는 위기에 빠진 아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몇 분 뒤 다른 네이비시 저격 감시팀 하나가 에이브럼스 탱크에 120mm 포와 기관총으로 구성된 중화기 기동타격대의 지원을 요청했다. 네이비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동행한 육군 중대장에게 탱크 뒤에 붙어 진입하자고 했다. 우리가 탄 험비가 에이브럼스 탱크 바로 뒤에 정차했다. 육중한 포문이 건물을 조준하고 탄환을 발사하려던 참이었다. 험비 문을 열고 하차한 나는 육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포병에게 뛰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저 건물에 있는 무주놈들이 엄청나게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소리치며 맞은편 건물을 가리켰다. 탱크의 포구도 그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 포병은 적의 주력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했다. 건물에 진입할 때 저놈들 때문에 우리 쪽 이라크 병사 한 사람이 사살되고 2사람 이상이 다쳤습니다. 저놈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공중 폭격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건물에 숨어있는 적들을
쓸어버리라고 공군 폭격기에 연락을 시도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병사가 가리킨 건물은 총알 구멍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기동 타격대용 험비에 장착된 브라우닝 기관총을 150발 이상 쐈고 소총은 그것보다 더 많은 터난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에이브럼스 탱크의 주포로 건물을 산산조각 내 적들을 몰살하려던 중이었다. 탱크로도 모자라 공중폭격까지 가하려고 한 것이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건물은 네이비시 저격 감시팀이 있어야 할 곳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저격 감시팀은 총격전이 벌어지자 원래 계획한 위치를 포기하고 다른 건물의 위치를 잡는 중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저격 감시팀은 아직 정확한 위치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위치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리고 탱크가 겨냥하고 있는 건물과 가까울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미군 자문관과 동행한 이라크군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군은 우리가 이 구역을 정리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기로 돼 있었다. 우리 네이비시 저격 감시팀이 정확한 위치를 확보해 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아군에게 전달한 후에 진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0여 명의 이라크군 병사와 미군 자문관이 이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나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가 폭격하려던 건물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병사는 나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퍼부은 무지막지한 총격으로도 저 건물에서 적군을 몰아내지 못했다. 저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지옥 같은 전투를 견디는 적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병사는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동행한 주인 상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도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적들이 도사리는 건물로 다가갔다. 다른 이라크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도 2.5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우리는 살짝 열려있는 문으로 다가갔다. 소총을 조준한 채 문을 박차고 진입한 순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부대 중사였다. 그가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인가? 내가 물었다. 어떤 무주놈들이 이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중 한 놈을 쏘자 그들이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나는 이라크군 한 사람이 건물에 진입하려다가 사살됐다고 한 조금 전 병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혼란 속에서 넋이 나간 이라크 병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와 네이비시 저격 감시팀이 대기 중인 건물로 진입하려 한 것이다. 이른 아침의 여명 속에서 네이비시 저격수는 소총을 소지한 채 다가오는 남자의 희미한 윤곽만을 확인했다. 부근에 아군이 있을 리 없었기에 네이비시 대원들은 소총을 소지한 남자를 적군으로 판단하고 교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그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 건물 바깥에 있던 이라크 병사들은 대응사격을 하며 길 건너편 콘크리트 벽 너머로 후퇴했다. 이들의 증언 요청으로 미 해병과 육군은 적들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규모 지원 사격을 퍼부었다. 한편 건물 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네이비시 대원들은 자신들에게 총을 쏘는 게 아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적에게 제압되지 않으려면 반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 해병대 앵글리코 팀은 우리 대원들이 갇힌 건물에 공중 폭격을 요청하려던 참이었고 그 건물에 갇혀 브라우닝 기관총 세례를 받은 네이비시 저격 감시팀 대원들은 에이브럼스 탱크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게 바로 내가 도착한 당시 펼쳐지던 상황이었다. 건물 안에 갇혀있던 저격 감시팀 팀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적들의 공격이 빗발치는 곳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의아해하는 그에게 내가 말했다. 아군 간 교전이야. 아군 간 교전은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다. 전투에서 적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다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아군의 손에 죽거나 다치는 일은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진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네이비실 엑스레이 소대 사고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
정글에서 야간 정찰을 위해 소대가 둘로 갈라졌는데 방향을 잃고 헤매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마주치게 됐다.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맹렬한 교전을 벌인 끝에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그게 엑스레이 소대의 마지막이 됐다. 그 사고를 계기로 소대 이름이 사라졌다. 이 끔찍한 사고는 저주이자 교훈이었다. 네이비실에서 아군 간 교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막 벌어지려던 참이었다. 그것도 내 팀에서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줄 내게 물었다. 아군 간 교전이었다고.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따지거나 말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다. 바깥에는 진짜 악당들이 있었고 우리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산발적인 총성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부대원들의 상태를 물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 중사가 대답했다. 대원 하나가 얼굴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보병 수송 장갑차가 중화기 기동 타격대와 함께 건물 바깥에 대기 중이었다. 밖에 장갑차가 와 있으니까 대원들 탑승시켜. 내가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중사는 전술에 매우 밝은 군인이었다. 그는 즉시 대원들을 소집해 문 밖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초췌한 모습들이었다. 브라우닝 기관총이 빗받칠 때 다들 여기가 끝이라고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원들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보병 수송 장갑차에 올라타 부근에 있는 미군 전투기지로 향했다. 하지만 팀장은 남았다. 이 강인한 군인은 조금 전 벌어진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다음 작전을 기다렸다. 나는 앵글리코 포병에게 돌아가 말했다. 건물에 이상 없다. 알겠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무선으로 보겠다. 중대장은 어디에 있나? 나는 동행한 육군 중대장의 행방을 물었다. 이 위에 있습니다. 앞쪽 건물 2층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중대장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다들 괜찮습니까? 내가 허탈하게 말했다. 아군간 교전이었네. 뭐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였다. 아군간 교전이었다고. 2랑크 병사 한 사람이 작전 중 사망했네. 두어 명이 다쳤고 우리 대원 한 사람은 얼굴에 파편을 맞았어. 그 애는 괜찮네. 기적이지. 알겠습니다. 그의 표정에 경악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훌륭한 지휘관인 그 또한 사고의 책임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이라크군과 함께 대혼란 속에서 몇 달간이나 시가전을 치르다 보면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우리는 다시 지휘 차량에 올라타 작전을 재개했다. 우리는 작전 2가지를 연속적으로 더 수행해 말랍 구역 대부분을 정리하고 10여 명의 반군을 해치웠다. 나머지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뼈저린 아픔을 느꼈다. 내 부대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이라크 병사 한 사람이 죽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 우리끼리 총격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게다가 내 지휘 아래 일어난 사고였다. 하루의 임무를 마친 뒤 나는 대대작전 본부로 돌아가 상부와 이메일로 교신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오늘 벌어진 사고를 보고하기가 두려웠다. 그냥 전투 중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다.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아군간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는 직속상관인 함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열어봤다. 단도직입적이었다. 이 시간부로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 내가 조사관 주임 원사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중이다. 해군 내 사고가 났을 때 행해지는 통상적인 절차였다. 함장은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관을 임명했다. 이라크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옛 상관에게도 짧은 이메일이 와 있었다. 아군간 교전이 있었다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네이비실에서 어렵게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그동안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네이비실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지휘관이 되었다.
함장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 그동안 상세한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책임을 물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는 군복을 벗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좌절과 분노, 실망에 휩싸인 채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작전이 수정되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의사소통 계획은 모호했으며 특히 심각한 실패가 발생했을 때 무선 보고 절차가 뒤죽박죽이었다. 이라크군은 계획을 수정하고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군의 위치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목록이 계속 이어졌다. 내부대인 부르저 기동대 안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다. 저격 감시팀의 위치가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신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아군이 이라크군의 적군으로 인해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초 교전이 발생한 후 나에게 들어와야 할 상세한 상황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심각한 실수였다. 지시받은 대로 나는 시간대별 상황과 아군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었다. 이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쭉 적어 내려갔다. 그렇게 사건 경위를 담은 상세한 상황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이라크 병사가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게 된 경위와 치명적인 실수들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우리 네이비시 대원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 기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보며 빠진 조각을 찾아내려 했다. 그 참사를 만들 결정적인 요인 하나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요인이 너무 많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함장과 주임원사, 조사관이 부대에 도착했다. 일행이 잠시 숨을 돌리며 식당에서 요기를 한 다음 모두 모여 브리핑을 할 참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각 대원, 각 팀, 각 팀장이 저지른 그 무수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작전 실패에 대한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우리 저격 감시팀이 이라크군과 교전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건물에 들어가려던 얼빠진 이라크군을 제지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네이비시 기동대장이자 현장을 책임진 선임 장교로서 나는 부르저 기동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했다.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었다.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누군가 비난을 받고 옷을 벗어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했다. 몇 분 뒤 나는 브리핑 참석자 전원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무로 귀가 먹먹했다. 함장은 앞줄에 앉았고 주임원사는 불길한 느낌으로 뒤편에 서 있었다. 얼굴에 기관총 파평을 맞아 부상당한 네이비시 대원도 붕대를 감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리고 방을 가득 채운 동료들에게 물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이라크 병사에게 오인사격을 한 대원이 입을 열었다. 제 잘못입니다. 목표물의 신원 파악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답했다.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입니까? 저격 감시팀 통신병이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위치를 더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틀렸어.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입니까? 이라크군과 동행한 다른 고참대원이 일어섰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라크군을 통제해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똑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다른 대원들도 차례로 자기 실수를 증언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함장과 주임원사, 조사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내가 누구를 지목할지 궁금할 터였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쉰 다음 말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지휘관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작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관으로서 저는 전투 중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말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이었다. 나는 리더다. 지휘를 하는 사람도 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나다. 그러므로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오너여야 했다. 명성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더라도 그게 옳은 길이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부상당한 대원에게 사과하고 그가 다친 것은 내 잘못이며 죽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단계별로 작전을 복귀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그 일로 나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했지만 다행히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음으로써 나에 대한 함장과 주임원사의 신뢰가 오히려 더 커졌다. 내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해고됐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비난의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동료들은 나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번 사고가 긴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떠안았다. 미 육군과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작전 후 브리핑은 학습과 개선의 장이었다. 그들은 장기간 라마디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 네이비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가전에서 아군 간 교전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모든 전투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시가전이었다. 작전 수행 중 아군 간 교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해진 목표물을 상대로 소규모 작전을 펼치는 데 익숙한 네이비실에게 아군 간 교전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금기였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매우 존경받는 네이비실 선배 한 분이 우리 부대를 방문했다. 베트남전 때는 해병대 소속 소대장으로 그 유명한 후해 전투에 참전했던 분이다. 후해 전투란 1968년 벌어진 베트남전 사상 최악의 시가전을 말합니다. 그는 후해 전투에서 발생한 해병 사상자 상당수가 아군 사격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시가전의 잔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겪은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알았다. 라마디 같은 환경에서는 아군 간 교전 가능성이 늘 있지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벌어진 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정리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표준 작전 절차와 계획 수립 방법을 수정한 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로 이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그 후에도 실수로 아군과 교전할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재빨리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아군 간 교전을 최대한 전술적으로 막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얻은 교훈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이라크 파병을 마친 뒤 나는 제1파병 훈련소의 책임자가 됐다. 그곳은 파병 예정인 서부 지역의 모든 네이비시 대원의 훈련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나는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질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훈련 시나리오를 짰다. 이후 실제로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관들에게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내가 라마디에서 체득한 소중한 교훈이었다. 아군 간 교전이 벌어지면 어떤 후보생들은 스스로 책임을 졌지만 어떤 후보생들은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나약한 후보생들에게 지위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엄혹하게 가르쳤다.
리더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극한의 오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이비씨뿐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다. 어떤 팀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모두 리더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리더는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의 오너여야 한다. 리더는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다음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최고의 리더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넘어 자기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극한의 오너십을 갖는다. 이것이 네이비시 지휘관들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고도의 성과를 내며 승리하는 핵심 비결이다. 극한의 오너십은 전장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조직, 스포츠팀, 기업 내 각 부서 등 높은 성과를 내며 승리하는 팀에는 항상 극한의 오너십을 가진 리더가 있다. 하급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극한의 오너십을 지닌 리더는 하급자를 질책하기 전 자신을 돌아본다. 리더는 전술적 목표를 설명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팀이 이를 제대로 실행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을 훈련시킬 포괄적 책임을 진다. 팀원 중 누군가가 승리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성과를 못 낸다면 리더는 기꺼이 그 저성과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저성과자가 계속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극한의 오너십을 실행하는 리더는 개인보다 임무가 먼저라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저성과자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를 내보내고 대체자를 찾는 악역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들이 모두 리더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성공을 운이나 환경 덕이라고 간주하곤 한다. 또 나 자신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돌리곤 한다. 성과가 안 좋을 때는 불운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 고집 센 상사와 부주의한 부하, 실력 없는 협업자들, 즉 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탓한다. 물론 실패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이 잘못될 때 오너십을 가지려면 엄청난 결의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리더로서 배우고 성장하며 팀의 성과를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극한의 오너십을 가지려면 리더는 조직의 문제를 객관의 렌즈로 들여다보고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목표나 계획에 감정을 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실패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팀의 약한 부분을 쳐내고 더 나은 팀을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리더는 팀의 업적을 자신의 것인 양 우쭐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영광을 기꺼이 부관이나 팀원들에게 돌린다. 리더가 이런 모범을 보이면서 아랫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기대하면 그것이 팀 전체로 스며들어 조직 문화로 자리 잡는다. 극한의 오너십 아래에서 각 하부 조직의 리더들은 각자 맡은 역할과 목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효과와 능률이 크게 증가해 결국 높은 성과를 내는 승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금일 읽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